자, 약식 절차의 심리 교재 248쪽 약식 절차 심리.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약식 절차는 무슨 심리? 서면 심리.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1심 공판 절차하고 비교해 보면 1심 공판 절차는 당사자 대립 심리, 검사, 피고인 서로 다투는 절차로 돼 있다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서면 심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직접 심리예요. 이런 거를 공판 중심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공판 중심주의. 메모 좀 해도 봐봐. 공판 중심주의. 구술 심리, 직접 심리.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하면 공개주의까지 들어가죠. 공개주의. 이게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공개주의. 그런 까지 포함시킬까? 가이노트를 고칠까? 그건 돼 있죠. 가이노트는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약식은 서면 대립 심리가 아니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하고 그것도 서면 심리예요. 직권 심리한다는 점은 직권하고 같죠, 그죠? 측심하고 같은데 요 서면 심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주의예요. 공개 안 해요. 이게 형사법의 또 대원칙에 대한 예외죠. 기소의 재판은 공개하는데 약식은 서면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일체 공개를 안 해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 판사 혼자서 하는 직권 심리고요. 당사자 대립하니까 당사주의고요. 써놨구나. 이게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고 약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고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안 한다고? 약식을 일치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저 1심 공판 절차는 피고인 출석,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아니 공판 절차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약식은 피고인 출석 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하는 것도 없다. 그거 받고 싶으면 이거 1심을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전문 법칙이 적용되고 공소장 변경도 인정됩니다. 당연히. 전문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전문 증거는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원래 봤다는 사람이 나와야 반대 신문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공소장 변경. 처음에 공소직했을 때 공소장하고 아니 그 자체 공소장을 왜 내라고 했다고 그랬죠? 공소장은 공소장이 기재된 사실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으니까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 심판이 되니까 피고는 그것만 방어하면 되죠, 그죠? 고영이가 그 뭐 폭행으로 기소됐으면 폭행죄만 아니다라고 방어하면 되지. 강간했다 안 해도 방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행죄로 기소를 했다가 강간죄로 바꾸려면 피고한테 공소장을 바꿔서 심판 대상의 변화가 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장하고 공소장 변경 제도는 공소장과 관계되는 건 대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예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일반 공판 절차에서는 전무법제도 적용되고 공소장 변경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약식 절차에서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전무법제 적용할 필요 없고 공소장 변경의 제도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정세판을 청구해야 되죠. 이 원리를 가지고 책에 다시 가서 확인해봐요. 1번 서면심리. 서면심리. 약식 명령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증거물에 대하여 서면심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출석에 관련한 의무가 없다. 줄쳐놓고요. 피고는 일체 출석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뭐 봐달라 뭐 이런 말 못한다 그랬죠. 그거 10분 정세판 청구해야 되고요. 또한 공판 절차를 전제하는 구술 심리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 등 공판 중심주의 원리도 적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실 조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고요. 그다음에 증거법칙 적용 여부 별표 한 4개 놓으세요. 증거법칙. 그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은 총 5개가 있죠. 증거법칙은
380 이제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 법칙하고요. 증명력에 관한 증거 법칙하고 이 5개가 있죠. 증거 능력에 관한 증거 법칙은 이런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해놨고요. 형사법 308조 2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고문에 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단 장기화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백 배제 법칙.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310조 2에서 이야기된 규정이 되어 있는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칙. 이 세 가지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자유심정주의가 있고요. 이 자유심정주의에 대한 예외가 딱 원래 2개인데 하나만 알면 되죠.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보강 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한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적이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죠. 요 위법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은 어떤 절차에든 항상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거는 절대적 법칙이고, 정무 법칙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라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절차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자백 보강 법칙은 이거는 자백에 하는 뭐 정식 공판 절차에는 하는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판 절차에 관한 것이나 이를 전제하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정무 법칙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법칙들은 다 적용이 돼요. 위법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유심정주의 당연하고요. 자백 보강 법칙까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무 법칙 하나만 적용이 안 될 뿐입니다. 위법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은 다 적용이 돼요. 자백 보강 법칙은 즉시면은 적용 안 됩니다. 그거는 즉결심판 절차법이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 절차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약식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을 가보죠. 판사가 이제 서면 심리한 다음에 강정호 음주운전을 심리한 다음에 이게 틀림없다 하면 또는 오송환이 뭐 임창용이 도박을 한 게 틀림없다 라고 판단이 들면 약식 명령을 내립니다. 약식 명령을 며칠 안에 해야 돼요? 숫자 기억하세요. 뭐 객관식은 할 수 없죠.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자, 약식 명령 방식은 자, 약식 명령을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68페이지에 약식 명령 양식이 있어요. 실제 약식 명령이에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약식 명령 사건 번호 있고요. 피고인 김아무개 49년생. 49년생이면 나이가 얼마야? 이제 뭐 70인가 70 다 돼가네, 그지? 그다음에 주거 과천시 등록기준 남원시고 주형과 부수처분이 있네요. 주형, 주된 형과 부수처분인데 주형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게 주형이에요. 주된 형이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면 100만 원 다 메꾸려면 며칠 해야 돼? 20일 노역을 해야 되네. 그 징역을 사는 거하고 똑같죠. 이 명령 고지점 구금에서 1일을 노역장에 취한에 산입한다. 즉 5만 원을 까준다는 거죠. 하루 했으니까. 피고는 위 벌금의 상당 금액에 간압을 명한다. 간압이라는 것이 임시납부라는 거죠. 임시납부. 100만 원을 임시로 내라는 겁니다. 범죄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가 밑에 있죠. 별지. 범죄 사실 돼 있고 별지에 여기 있죠. 피의자는 신천지 교회 신도로서 관천시 벼랑도 육회집안 신천교회에서 사건某某가 자신의 딸 아무개가 신천교회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신천지 교회를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피해자가 만일에 대비하여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던 중 신체 피해자가 반대 입장의 피해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카메라 설치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고 달려가 때린 거죠. 피해자를 때려서 뭐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 이걸로 이제 약식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때린 거죠. 적용 법령 나오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증거의 요지가 빠져 있어요. 옆에다가 메모해 놨어요. 증거의 요지. 좀 이따가 책에서 확인할게요. 어떤 증거로 아까 같은 범죄자 인정했는지 그건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약식이나 측결심판의 생명이 뭐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빨리. 가벼운 사건을 빨리 재판해 준다는 겁니다. 서면 가지고. 그래서 증거 이런 거까지 들어서 재판하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거 안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피고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또 7일 이내에 정서판 청구할 수 있음을 정서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안내 문구가 있죠. 요게 공소장 부분 역할을 합니다. 약식 명령에서 공소장 부분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2009년 10월 3일 판사 안봉열 돼 있고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면 무효시켜야 되나? 왜냐하면 법에 판사의 경우는 영장하고 판결이 아니라서 그러나? 명령도 판결인데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럼 지손으로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거 타이핑이 돼 있지. 이거 위법이야.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날인 도장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본입니다라고 돼 있고 판결이 등본이죠. 복사를 한 걸 말합니다. 이게 약식 명령, 약식 명령. 자, 책에서 확인해 보죠. 약식 명령의 방식. 약식 명령이나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 명령 고지받은 후부터 7일 이내에 정서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여기서 뭐가 빠져 있다고요? 증거 요지는 없습니다. 자, 책에 증거 요지 또 X 해놓고 이게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 유죄 판결의 이유하고 비교를 해보죠. 일반 유죄 판결의 이유. 일반 유죄 판결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569페이지 있어요. 569. 중요한 예상 문제가 되는데 569페이지에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찾아봐.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제 위에 있고 형을 선고하는 때는 판결 위에 범죄될 사실 증거 여지와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된다. 그 옆에다가 우리가 금방 온 249쪽하고 연결해 두세요. 일반 유죄 판결의 경우는 증거 요지를 적어야 되는데 약식하고 직결의 경우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증거 요지 증거를 요약한 걸 요지라 그러죠. 증거의 그 요약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어떤 증거로 이런 뭐 폭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는지 그건 들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249쪽 되돌아가서 약식 명령에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다. 의에서 봤죠. 따라서 무죄면서 공세가 관할 위반의 재판은 약식 명령할 수 없다. 그러면 무죄면서 공세가 관할 위반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싶으면 판사가 정식으로 직권으로 정식판에 회부하면 됐었죠. 변론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부수처벌에는 뭐 그 압수물 환부, 추징, 간암 명령이 포함된다. 약식 명령 고지는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이 된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겠죠. 등본 아까 우리가 봤죠. 등본이잖아요. 등본. 그 다음에 약식 명령 효력. 약식 명령 효력. 약식 명령도 확정이 되면 유죄 확정 판결과 동일한데 약식 명령은 정서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서판 청구 기간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이 지나거나 그 청구를 했다가 취하거나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서판 청구 포기는 없어요. 포기 X 해놓으세요. 포기로
약식 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밑에 포기는 없어요. 주의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정세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 명령 효력. 유죄 확정 방법 도래가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심과 비상선고 대상이 되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 책에는 여기 빠져 있네요. 요거 추가 좀 해놓으세요. 약식명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이 송달시가 아니라 약식명은 발령시를 기준해야 된다. 이게 빠져 있네. 발령시. 발령시 추가하고 요 내용은 책에는 있어요. 뒤에 꼭 찾아 줄게. 요 찾아 놓고 기판력 중요한 보통 뒤에 있다고 내가 앞에 안 넣어놨는데 이게 시험에 요즘에 많이 약식에서 등장해서 이쪽으로 또 내용을 첨가하려고 옮겨놨는데 이 책은 안 넣어놨네. 어디냐니까 589쪽입니다. 589쪽. 589쪽만 써놓고 589에서 이쪽 페이지 나중에 불러줄게요. 자, 조금만 적어놓고 가지 말고. 지금 설명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표시만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이쪽을 이야기할게요. 포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세판 청구 넘어가고. 자, 정세판 청구권자는 요게 이제 그 상소는 아닙니다. 그 약식이나 즉결하고 1심 정세판은 똑같은 신급이에요. 똑같은 신급이고 선택 관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세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 절차가 아닌데 상소가 유사하기 때문에 상소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많이 끌어다 써요. 비슷해서. 자, 먼저 그 청구 요건 뒷페이지 정에서 청구권자 검사도 정세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할 수 있고요. 검사가 청구한 양보다 너무 접근형이 나오거나 약식 명령에서 기각이 되거나 이럴 때 정세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는 정세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줄 쳐놓고 별표 한 4-5개 달아놓으세요. 검사는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정세판 청구를 포기 못해요. 그리고 이때 포기는 미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로서의 포기만 말하는 것이지 정세판 청구 자체를 안 한 것은 불행사예요. 왜 미리 안 하겠다고 하는 포기를 인정을 못하기를 막았을까요? 참고에 넣어놨어요. 약식 명령은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형이 나오는 거죠. 약식 명령은. 근데 그에 대해서 정세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면 검사가 악용할 수가 있죠. 그것을. 그래서 포기한다는 의사를 검사가 압박을 해서 하더라도 그 포기 의사가 효력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피고는 상소 대리권자용 상소에서 보시면 되겠고 청구 절차 가볼까요? 청구 절차. 그래서 요 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 선수 우리나라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정세판을 청구했었더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없고. 그다음에 청구 절차가 있는데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서 그 약식 명령을 받았으면 벌금 100만 원에서 받았으면 그 청구를 인천지방법원 1심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세판 청구서를 항상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가서 냅니다. 정세판 청구로 약식 명령 고지를 받으면부터 7일 내에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해야 돼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 명령 한 법원에 별표 놓으세요. 정식 재판 법원에 정세판 청구서를 내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항소하잖아요. 항소장은 항소법원인 2심에 내는 게 아닙니다. 1심에 내요. 상소심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해야 되는데 상고장은 상고심에 내는 게 아니고 항소심에 상고장을 냅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야.
왜 그럴까요? 항소법에 굉장히 큰 원리가 있다 그랬죠. 예,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내죠.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낸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약식 명령을 냈으면 그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은 약식 명령 법원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판도 재판 청구서도 기록이 있는 약식 명령 법원에 내면 약식 명령 법원에서 참고 어디에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록을 갖고 와서 정세판 법원으로 옮겨줍니다. 마찬가지 하항소할 때 그 1심 기록이 원심이 있으니까 1심이 있으니까 하항소자를 여기 내면 이쪽에서 그 기록을 모아서 2심을 넘겨주죠. 상고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기록 있는 곳에 냅니다. 기록 있는 곳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재정 신청을 하더라도 어디다가 재정 신청서를 낸다고요? 재정 신청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록이 있는 그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소속 지방 검찰청에 가서 재정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기록을 모아서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넘겨준다 그랬죠. 7일 내에. 자, 이 원리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재소자의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 재소자의 특칙, 항소심에 있고, 재정 신청 외의 경우는 재소자의 특칙이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7일 안에 안 내더라도 재소자의 경우에, 즉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인한테 내면 원심본에 내는 것을 쳐주죠. 자, 그 다음에 상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따라서 7일에 정세판을 청구를 못하면 상속권 회복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속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7일 안에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뭐 천재지변이나 때려가지고 상소지기한 7일 못 지켰다면, 상소지기한 정세판 청구를 못 지켰다면, 뭐 상소도 똑같죠. 상속권 회복 청구, 정세판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맨 마지막 정세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한 부분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약식 명령이 나고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불기소 정세판 청구하는데 약식 명령서 내에 안내 문구가 있었죠, 그죠? 그게 공소한 부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요점 봐보세요. 요점에. 자, 약식 절차 자체에서는 공소장 부분 송달해요, 안 해요? 약식 절차에서는 필요 없죠. 공소한 부분 송달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라는 보장,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한 부분을 송달하는데 약식 절차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자체가 필요 없는 절차로 그랬죠. 서면으로 심리하고 마니까. 그래서 공소장 부분 송달 안 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정세판에 회부했을 때 이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소한 부분을 송달하죠. 직권에 의한 정세판에 회부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직권이 아니고 신청해서 정세판 절차로 넘어갔을 때는 이때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약식 명령이 공소장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고요. 한번 취하하면 똑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못합니다. 다시 정세판 청구를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정세판의 심판으로 가볼까요? 뭐 위법인 경우는 기각하고 적법하면 공판 절차로 심판해야 되는데요. 그 2번 피고인의 불출석에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 정세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두 번 안 나오면, 두 번 정세판 절차에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해 버립니다. 항소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피고인만이 정세판 청구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피고인 출석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때 그 밑에 보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이 안 나오는데 참 이거 매우 중요하게 됐네. 이거 바뀌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에 별표 한 5개 해놓고요. 이거 책을 해놓고 나니까 바로 개정이 돼서
불이익 변경 금지. 요번 시험 예상 문제 영순이야. 요거. 요거 조심해서 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봐봐요. 상식적으로. 1심에서 그 약식에서 벌금 100만 원 맞았어요. 벌금 100만 원. 그래서 피고인이 억울하다 그래서 1심 정세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는데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맞아 버릴 것 같으면 겁이 나서 아무도 정세판 청구를 안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피고인만이 정세판 청구했을 때는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일단 지금 이 책은 옛날 조문이에요. 피고인이 정세판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규정이 됐었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안심하고 정세판 청구해라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 1심 약식 명령의 형보다 이상의 형을 못 내게 막아서 이렇게 내면 위법이었어요. 위법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약식 명령을 맞은 국민은 전부 다 안심하고 정세판을 청구해 버리는 거야. 아무나 다 정세판을 청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약식 명령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이거? 처음부터 일침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7년 12월 17일인가 날짜까지 기억하네. 그 연말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 한 조문이 딱 바뀌어가지고 몰래 하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살아있긴 있는데 이걸 좀 축소시켰어요. 축소시켜가지고 중형 변경 금지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중형 변경 형종 상향 금지 원칙. 큰일 날 뻔했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다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 바꿔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그래놓고 뭘 또 하나 바꾸느냐 하면 피고인이 정세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 명령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했잖아, 그지? 그 사이에다가 중한 종류의 형을 하고 넣으세요. 중한 종류의라는 말을 넣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 종류형. 이게 무슨 의미냐? 요 뒤에 가면 이것도 또 오늘 이번 시험에 영순위의 예상 문제가 되는데 연결해 볼게요.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가보십시다. 어디 있냐면 상소에 아이고 빨리 못 찾냐. 616페이지 가봐봐. 616페이지. 여기 가서도 아마 또 고쳐줄 거예요. 616페이지 가면 밑에 참고해 보면 형법 41조가 나오죠, 그죠? 형법 41조 형의 종류가 나오고 형의 종류가 사형 있고 또 징역 있고 금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있고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약식 명령에서 만약에 벌금이 나왔으면 이제 요게 형종이 왼쪽에 중한 형종이에요. 중한 형종. 형의 종류가. 그래서 약식에서 벌금 나와서 벌금 이상의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금고, 징역 사형으로는 못 바꿔. 정세판에서는 못 바꾸는데 그 벌금 내에서는 더 벌금을 더 때릴 수 있다는 거야. 중한형을 때릴 수 있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 중한형 선고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중한 종류형은 선고를 못 하는 거야. 중한 종류형은 형종 상향이 금지일 뿐이지 불이익 변경 금지가 일체 불이익 변경이 금지되는 건 아닌 걸로 수정이 됐어요. 다들 그냥 정세판 청구해 버리니까.
요게 즉심해도 되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약식이라 즉심에서 정세판 청구한 경우만이야. 1심에서 2심의 경우는 옛날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 1심에서 2심 넘어갈 때는 형정상량의 금지가 아니고 벌금을 1심에서 벌금을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분화가 돼서 어렵게 돼버렸어요. 내가 자꾸 종합 문제 받아서 풀어보라 한 게 그런 걸 넣어놨단 말이야. 내가 책을 빨리빨리 못 바꿔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면 그런 최신 시험 정보를 빨리빨리 접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그 절대로 몰라. 나도 이 법이 나오고 바뀌고 나서 한 20일이나 30일 있다가 매년 연말에 이렇게 법 개정 한번 보는데 그때는 깜빡했어요. 뭐 그러고 뭐 별 뉴스도 없고 이러길래 넘어갔는데 문장 한두 개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다른 데서 강의 듣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선생님 뭐예요? 질문을 하는데 그래 돼서 알았어요. 그만큼 이 정보 확산 속도가 이렇게 지체가 올 수 있어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애들 수두룩할까? 옛날 동영상 보고 앉은 놈들은 수두룩하다고. 이거 시험 100번 나와요. 그리고 3월 3일 날 법원직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냈어. 이거 바뀐 거 바로 냈어. 법 바뀐 거 바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매우 중요한 것을 했고 되돌아가자. 어디 갔지? 220, 230페이지. 자, 약식 절차 되돌아가서 이제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형종 상량 금지 원칙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근데 뒤에 넘기면 주의가 나오는데 아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든 형종 상량의 금지 원칙이든 이거 왜 인정을 한 거지? 피고인이 안심하고 정세법을 청구하도록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이 정세법을 청구했을 때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든 형종 상량의 금지 원칙이든 게 적용이 되지. 법원이 직권으로 정세법을 해부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주의에 들어가세요, 주의에. 주의해 보면 법원이 약식명을 한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도 인정하여 공판 절차 위반 사건에 대한 약식명형보다 중한, 이번에 이제 종류라는 말로 넣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한 종류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다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약식명령의 실효라는 말이 효력을 잃는 건데 정세판을 청구를 해서 그 판결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효력을 잃게 되죠. 약식명령은.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직결 심판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약식 명령 청구는 누가 해? 검사가 했다, 그치? 검사가 정세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약식 기소를 하거나 하는 건데 직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결 심판 청구도 일종의 기소유고요. 기소 독점죄 예외가 됩니다. 중대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오면 검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직결심판 청구권은 검찰청으로 이관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역시 의회에다가 별표 한 3개 달아놓고요. 직결심판 절차란 2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종식의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결하는 심판 절차를 말한다. 직결 처분하는 거죠. 근데 판사가 하는 거니까 직결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다시 보죠. 벌금인데 20만 원 이하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20만 원 이하는 법정용 20만 원 이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무용 2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하한선이 20만 원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으면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 있으면 하한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5만 원까지가 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벌금은 다액이라고 그래요. 최고액을 다액이라고 그러고 최소액을 뭐 소액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다액이라고 그래요. 최고액을.
그러면 5만 원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 년 뭐 몇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러면 다 즉결 심판에 다 회부가 가능해요. 5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요거는 선고형 20만 원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공소시효 기간 이야기할 때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하고 형법, 형사법 통틀어 다 법정형을 기준하는데 예외적으로 선고형을 기준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요거단 말이에요. 즉결 심판의 경우는 선고형을 기준합니다. 그다음에 구류 있죠, 구류는 며칠까지가 구류야? 30일부터는 징역 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9일까지가 30일 미만이 구류예요. 30일 미만이. 구류하고 징역하고 다른 점이 또 뭐지? 징역은 가서 일해야 돼요. 북한 같으면 아우지 탄광에 가서 탄광 캐야 돼. 근데 금고와 구리는 일 안 시키죠. 노역을 안 시켜 그냥 가만히 앉혀놓기만 해요. 뭐 앉혀놓는 게 아니고 노역을 안 시킨단 말이야. 과료에 찰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 절차가 열리긴 열립니다. 비슷한 공판 절차 열리죠. 근데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니죠. 검사 피고인이 다투는 절차가 아니고 판사하고 피고인하고 둘이 이렇게 다투는 절차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즉결심판 절차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이런 흐름을 또 아시고요. 제도 취지는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 수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 수는 작고 사건은 20만 원의 벌금에 찰 이런 즉결심판 사건이 전체 사건의 한 80%를 차지해요. 뭐 자잘한 것까지 다 그냥 뭐 요즘에 뭐 인터넷 댓글만 달아도 모욕죄 뭐 그지 고소를 하고 해야 되니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일 중에 일부를 책에는 안 맞지만 경찰서장한테 떼준 겁니다. 떼줬어요. 이 사건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거죠. 원래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 20만 원의 벌금이니까 이건 뭐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을 빨리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재판받는 부담을 또 덜어주기 위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식하고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판 절차 유사한 절차지만 공판 절차 자체는 아닙니다. 인터넷에 이제 담배 피우는 경고처벌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즉결 심판에 회부되죠. 이런 거 지하철 안에서 뭐 소란을 편다든가 싸운다든가 이럴 경우에 즉결 심판에 회부되고 주로 그 무전 취식 이런 게 많아요. 돈 없이 가서 처먹는 거. 그다음에 또 택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타고 오면 한 3, 40만 원 들거든. 와가서는 돈 없다고 배째라는 거야. 그러면 끌고 가요. 즉결 심판에 회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노상 방뇨, 뭐 음주 소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즉결 심판의 회부가 많이 되죠. 가벼운 폭력 이런 거, 뭐 그런 거고. 자, 특색이 즉결 심판 절차의 특색이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 직권을 심리하고 판사 피고인이 대립하고 약식하고 달리 피고인 출석해요, 그죠? 출석하고 따라서 구술 심리하고 직접 심리하고 공개하는 점은 약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공판 중심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 출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정식의 방어권은 보장 안 돼요. 고받고 싶으면 또 정색판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판 절차하고 비교하는데 약식하고 항상 비교하고 그걸 노리는 문제를 많이 낸다고 그랬죠. 자, 요건부터 보자. 즉결 심판 절차 요건 대상 약식하고 계속 비교하세요.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입니다. 치사한 초딩 문제 같지만 2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이하하고 미만 구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20만 원은 선고형 20만 원이다. 뭐 벌금 뭐 구류 과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 기준으로 정해낸다. 근데 요 말에 쏘면 안 돼. 법정형에 요 벌금형이 유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말을 나오니까 아니 선생님 즉결 심판은 이거 선고형이라면서요. 선고형 20만 원이라면서요.
왜 법정형에 선택형이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까? 선고형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법정형이 선택형하고 그 다음에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선택형이라는 게 아까 절도 같으면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선택형으로 돼 있으면 벌금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그래서 벌금만 선택하는데 요 선택해서 선고형을 내릴 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선고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하는 무조건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5만 원까지 되니까. 그래서 법정의 선택형으로 돼 있더라도 그 선택해서 벌금만 선택해서 선고형을 20만 원 이하로 때릴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목하는 건 요걸 이야기하는 거지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병과로 돼 있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니까 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없죠. 징역을 6년을 이걸 또 때려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법정에 병과형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법정형에 오로지 벌금만 유일한 형으로 돼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그 벌금만 선택해서 20만 원 이하에 때릴 수 있으면 직권심판에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강간범을 뭐 직권심판에 위반한다, 뭐 강도범을 직권심판에 위반한다 해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심판에 위반하면 기각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범죄의 근거는 한정이 없습니다. 행정법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청구해야 됩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죠. 또 수정이 됐잖아. 직권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고 거기에 뭐가 또 수정이 됐냐면 이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 경비 안전서장인데 다시 되돌아갔죠. 해양 경찰서장으로 되돌아갔죠. 경비 안전서장이 아니고 해양 경찰이 다시 부활되면서 뭐 이런 것까지 뭐 따지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직권심판 청구는 통상의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고요. 그다음에 관할은 경찰서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뭐 시군법원 판사입니다. 시군법원 판사. 옛날에는 순회 판사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약식 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직권심판에 의해 선고할 형량은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줄 쳐놓으세요. 형량. 즉 경찰서장이 직권심판을 청구하면서 구류 며칠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안 되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증거서류 증거물을 직권심판 청구와 동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뭐 공소장 부분 이런 거 송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똑같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조금 다른데 아까 약식 명령의 경우는 약식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뭘 했었어요? 직권으로 약식 담당 판사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죠. 공판 절차로 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검사가 이미 기소해놨죠, 그죠? 그 사건에 기소해놨기 때문에 약식으로 갔다가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으로 넘겨도 돼요. 그런데 직권심판의 경우는 직권심판을 할 수 없거나 직권심판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그 경찰서장이 청구한 거기 때문에 정세법 직권을 회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직권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됩니다. 기각. 이거를 여기서 속이거나 여기서 속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약식명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약식명의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속인다고. 기각해야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정세법 직권 회부하면 되죠. 그죠? 직권심판의 경우는 직권심판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정세법에 직권 회부해야 되는데 그럼 틀리죠. 직권심판에 정세회부하는 게 여기는 청구를 기각해야 됩니다. 기각하면 경찰서장한테 기록이 판사가 경찰서장한테 기록을 넘겨주고요. 경찰서장이 다시 검사한테 기록을 넘겨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기각 결정 요거 별표 한 서너 개 해놓으세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기각 결정이 넣을 때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것도 별표 놓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7일 이내에 이렇게 많이 속여요. 되게 많이 속여요. 이상하게. 7일 이내에 뭐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7일 이내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 보냅니다. 이게 약식하고 구별이 되죠. 그다음에 직권심판의 이제 심리를 봐보죠. 기각을 안 하면 공판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하는데 일반 공판 절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뭐 공판 절차 유사의 절차를 진행하죠. 그래서 형사법 규정을 많이 준용하는데 참고의 요약에 넣어놨어요. 구도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권심판 절차는 공판 절차에 가깝지만 아직 공판 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원리가 적용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가서 직권심판의 기일상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별표 한 서너 개 해놓으세요. 심리의 시기는 즉시 심판합니다. 즉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는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어. 통행 금지. 밤에 내가 아주 어릴 때는 전기가 잘 안 들어서 밤에 전기불이 꺼진 적도 있었고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12시가 딱 되면 통행 금지예요. 이때 돌아다니면 잡혀서 새벽에 그 파출소, 지금은 다 이름이 없어지죠.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새벽 5시에 통행 금지가 풀리면 바로 직권심판에 회부돼서 벌금 내고 나와야 돼요. 바로 붙들려 갔어요. 요즘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직권심판 받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즉시 심판한다는 거 빨리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리의 장소는 이거 중요해요. 공개합니다. 공개. 약식하고는 달리 공개된 법정에서 합니다. 공개된 법정. 다만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소회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고요. 근데 약식은 이제 그 서면 심리한다는 특성 때문에 공개를 안 할 뿐이고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데 왜냐하면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이잖아요. 경찰서장 관할 그 세력 범위에 판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판사가 또 주눅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공평한 판결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되도록 돼 있고, 요거하고 영장실질심사하고 정반대입니다. 영장실질심사하고 비교됐어요. 처음에 뭐 초보할 때는 그게 그거다 싶어서 잘 구별 안 되겠지만 영장실질심사하고 비교해두세요. 조만간 그 MB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겠죠 또. 구속이 되나 마나 이러고 있겠지. 어디 있냐면 107페이지 있어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되돌아가 봐봐. 옆에 써놨구나. 107페이지. 거기 가면 107페이지에 새책 107페이지 C에 보면 신문장소가 신문의 공개업 신문장소인데 그 옆에다 254페이지 적어놓으세요. 금방 본 페이지 254페이지. 미리 앞에서부터 들은 사람은 아마 여기 표시되어 있을 거야. 254 중요하다고 해놨어. 정반대예요.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입니다. 기소 전이니까 비공개고요. 직권심판은 기소 후니까 공개고요. 급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구금된 박근혜
그 구치소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최순실 구치소에. 근데 그 직계 심판은 경찰관서 외에서 해야 돼요. 경찰관서에서 하면 안 되죠. 영장 취집자는 경찰관서에서 해도 돼요. 서로 반대라는 것 조심하고. 자, 그다음에 개정, 공판절 여는 걸 개정이라고 말하죠. 재판을 시작하는 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직계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건 구류의 경우만입니다. 구류의 경우. 그래서 그 피고인 출석도 개정의 요건이다. 요거 써놓으세요. 구류의 경우라고 써놔. 구류의 경우. 거기다가. 책에 빠져 있죠. 구류의 경우입니다. 다만 벌금 또는 과를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다. 즉 벌금 과를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 출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걸 이제 뒤집으면 피고인 출석도 개정 요건이라는 건 구류의 경우란 말이야. 구류의 경우, 구류를 때릴 때 얘기고, 벌금 과료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요즘에 그 돌잔치 한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만 날라오잖아, 그지? 청첩장 오면서 계좌번호 붙어서 오죠, 그죠? 그 말은 뭐 바쁘면 돈만 붙여라 이런 얘기잖아. 똑같다고. 급하면 뭐 돈만 붙이면 되니까, 피고는 안 나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 또는 직계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는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 출석은 구류의 경우는 피고인 출석해야 재판을 시작하는데, 피고인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허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벌금 과료의 경우는 청구할 필요도 없죠. 처음부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게 구류의 경우다라는 걸 조심하세요. 역시 불시작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구류의 경우라 써놓으세요. 피고인 또는 직계심판 청구서를 통지받은 자는 이게 구류의 경우단 말이에요. 구류의 경우. 벌금 과료의 경우는 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할 필요 없이 그냥 피고인 아예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서장이나 검사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석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 심리의 방법으로 내려가 보죠. 심리의 방법. 직권으로 심리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심리하는데 서면 심리도 가능합니다. 즉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또는 증거물에서 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있어요. 그런 간단하고,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증거에 관한 법칙이에요. 이것도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약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약식하고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전문 법칙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 법칙 중에 형사법 312조 3항하고 313조 규정이 적용하는데, 요거는 증거 파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페이지는 안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의 경우에 원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적용 안 되니까 내용 인정 없이도 증거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진술서의 경우에는 성립 진정을 인정을 받아야 증거로 쓰는데 그게 적용 안 되니까 성립 진정 인정 안 돼도 증거로 쓰는 거고, 그런 게 거기에 메모가 돼 있어요. 그건 증거 파트를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백보호방법칙 적용 안 됩니다. 자백보호방법칙도.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처벌해도 돼요. 즉시 약식의 경우는 자백보호방법칙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죠, 그죠? 약식의 경우는. 근데 직결심판은 직결심판 절차법이 신속한 재판에서 보강 증거 없더라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없더라도 그냥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자유심증주의 같은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런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즉결심판의 선고 가볼까요? 즉결심판 뭐 뒤는 약식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 가보자. 즉결심판의 선고할 수 있는 아까 어디서 봤죠?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하나한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약식하고 다르죠? 약식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것도 별표 3개 놓으세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함의 명백할 때는 판사를 선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약식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검사 피고한테 검사 피고한테 변론을 열어봐야 되죠. 즉 변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약식의 경우는 피고는 출석 안 하죠. 근데 즉결의 경우는 피고는 출석하죠. 변명할 수 있죠, 그죠? 변론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무죄 면소 공소기각 가능합니다. 달라요. 약식하고는 다르고. 나머지 선고 방식은 즉심하고 같습니다. 약식하고 같아요. 요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약식과 같이 증거 요지를 고지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유치명령과 가남명령인데 그 별표 한 3개 넣었어요. 유치명령과 가남명령. 그 1심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해야 확정이 되죠. 그죠? 선고한 다음에 7일 내에 항소해버리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약식이나 측심도 마찬가지예요. 측심도 정세판을 청구를 안 해야 확정이 되는데 특히 측심의 경우는 이게 구류가 있단 말이에요. 구류는 얘를 잡아다 가로야 되는데 튀어버리면 구류도 한 3년간 도망다니면 구류형을 집행을 못해요. 형의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얘가 구류를 구류가 30일 내까지 가능하잖아요. 30일 내에. 그런데 29일까지 가능하지. 근데 요 7일 안에 이 구류 10일형 구류 10일을 때렸다라고 했을 때 7일 안에 정섭을 청구해야 되는데 7일 안에 정섭을 청구 안 하면 이제 구류 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 요 7일 동안에 구류가 선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류 살로 안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 7일 중에 5일 가까이 5일 정도를 미리 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유치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판사는 구류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구류에다가 별표 해놓고요. 구류만입니다. 벌금하고 과료의 경우는 유치 명령 못 내리죠. 피고는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 주소가 있거나 도망의 염려만입니다. 증거인멸은 더 이상 필요 없죠.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됐으니까요.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 이게 도망의 염려입니다. 5일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7일이 아닙니다. 이 정세판 청구기간 7일 다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일로 줄여놓은 것 같아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경찰 주창이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기간은 구류형의 선고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류 5일 받았는데 구류형 3일 받았는데 5일간 유치할 수는 없죠. 이틀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유치 명령이 여기 구류형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구류 10일 나왔는데 5일간 유치돼 있으면 5일 구류 상한 걸로 쳐주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결 구금일수에 해당해요. 미결 구금일수로서 본령에 넣어줍니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됐죠. 직결심판의 경우는 다 출제됐다고 보면 돼.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다만 유치기간은 구류형의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령 유치기간은 구류형의 본령에 산입해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빼고 산입해줘야 돼요. 벌금 과를 선고했을 때는 임심 납부 가남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결심판의 효력 약식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포기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 찾아서 별표 해놓으세요. 포기. 약식 명령의 경우는 피고인이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로 확정되는 경우가 없었죠. 근데 여기는 피고인이 포기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식은 일체 피고인이 관여 안 하고 재판이 끝나는데 즉결은 나와서 방언을 해보잖아요, 그죠? 방언을 하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즉결심판사와 관계서로의 증거는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 경찰서로 이제 고쳐야 되죠. 경비안전관서가 아니고 해양 경찰관서가 보존합니다. 검사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형의 집행도 마찬가지죠. 경찰서장이 하고요. 직접 시 검사에게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흐름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정세판 청구 여기도 출제될 게 많아요. 청구권자가 경찰서장하고 피고인이죠. 검사는 일체 관여를 못 하고요. 경찰서장하고 피고인인데 뒤에 넘겨 보세요. 7일 안에 해야 되고요. 이건 약식하고 같고. 이거 아하. 이것도 안 들어가 있나 보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아하. 뒤에 넣어놨나? 청구에서? 안 넣어놨구나. 왜 자꾸 이쪽에 빠져있지? 책을 두 개를 나눠 쓰니까 뭐 여기 갔는 줄 알고 놔두고 청구권자 검사서장면이고 요거 추가해 놓으세요. 요거. 검사일은 정세판 청구권이 없다. 그다음 약식 절차와는 달리 피고인도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약식 절차와는 달리 피고인도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약식 절차에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포기할 수 있어요. 경찰서장도 포기할 수 있고 피고인도 정세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가서 상소 청구 기간 뭐 똑같죠. 7일이고요. 그다음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서장이 정세판 청구할 때는 무죄 면소 공수기관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정세판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판사. 이거 하나하나 중요해요. 무죄 면소 공수기각에 있는 경우만입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왜 뭐 벌금 만 원밖에 안 되느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세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정세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경찰서장이 그 사건을 누구한테 줬어야 됐어요? 검사한테 넘겼어야 됐죠. 그죠? 정세판 청구 못합니다. 경찰서장이. 무죄면서 공수기각의 경우만이에요. 즉결심판 청구기각이 아니야. 공소기각하고 즉결심판 청구기각을 구별해야 돼. 공수기각은 언제예요? 재무다치고초, 취사, 경범 이런 것때 하는 거죠. 그죠? 즉결심판 청구기각은 언제?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한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죠. 서로 달라요. 즉결심판 청구기각일 경우에 정세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엮어서 나와. 엮어서 주의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즉결심판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즉 그 정식 재판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고. 왜 그렇다고요? 항상 원리가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낸다 그랬죠.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무죄 면소 공수기각의 기록은 어디 있어요? 판사가 있을 거 아니야. 판사가. 그치? 판사가 무죄 면소를 때렸으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의 청구 봐볼까요? 피고인은 정세판 청구서를 이번에는 경찰서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피고인이 정세판을 청구하면 즉결심판이 선고되고 기록이 경찰서장한테 가 있겠지, 그지? 기록이.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판사한테 안 가 있단 말이야. 무죄 때렸을 때 판사한테 있는 거고 유죄로 즉결심판을 유죄로 때렸을 때는 그 기록을 집행하라고 경찰서장한테 넘겨줄 테니까 경찰서장한테 기록이 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청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서장은 판사한테 이제 접시 기록을 송부해 주죠. 판사 거쳐서 경찰서장 이렇게 법원으로 순차적으로 송부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가더라도 공사 일본주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약속하고 다 똑같으니까 마지막도 고쳐놔야 돼요. 그 공판 절차 심리에서 그 두 번째 있잖아. 불이익 변경금 전치. 공판 절차에 의한 심판 있죠. 취하 나오고 정세판이 이거 빠졌네. 거기 보면 가로 4번의 정세판 심판 1번 기각 결정 판결 2번 공판 절차 심리의 두 번째 줄 봐봐.
피고인의 정사판 청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권 심판과 정사판 사용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인데 그 형종 상량 형종상량의 금지 원칙, 형종상량 금지의 원칙으로 축소됐다는 거, 그걸 메모해 두세요. 형종상량 금지 원칙. 벌금 과료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